네, 반갑습니다. 무지경감 각쌤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한 주였는데요.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에 뭐 포항 쪽에 아주 큰 일들을 많이 당했던데, 어쨌든 간에 뭐 빨리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려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사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인데요.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이 동영상이 오픈되는 건 추석 당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모두 다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가득 찬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그 책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선정을 계속 이런 책들만 선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뭐 병원을 다니지 마라, 뭐 현대의학을 배척해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정말 맹장이 터졌는데 뭘 자연치유가 어디 있고 영양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 달려가야죠. 곧 뇌에서 혈관이 터질 것 같은데, 막 진짜 뭐 혈전이 꽉 차 있는데 뭐 언제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서 그걸 녹여내겠습니까? 예, 그럴 땐 병원을 이용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거든요. 뭐냐면 너무 무분별하게 현대의학을 신봉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각도에서 이런 동영상들을 계속 사실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온 국민이 다 건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꼭 자연치유다 뭐 이런 의미를 떠나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어차피 이제 뭐 12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경제 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이 41%까지 줄을 수 있답니다. 요즘 가뜩이나 이제 달러가 강세여가지고 곧 뭐 1,400원도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1,368원까지 또 올라갔는데, 그래서 지금 적자가 지금 대한민국 무역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히 폭이 큽니다. 너무 큰데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뭐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을 할 것입니다만은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결국은 개인이 건강한 길밖에 없거든요. 노상 말씀드려서 뭐 웃음밖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할 일이 없어서 박스라도 주셔야 한다고 한다면 개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제 강의를 이 동영상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질병 판매학 지난주에 이어서 6장은 뭐냐면 모든 여성을 잠재적 고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월경전 불쾌장애,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병명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PMS, 그러니까 생리증후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월경전 불쾌장애, 기분이 좀 다운되고 뭐 막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불쾌장애로까지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경전 불쾌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릴리사의 텔레비전 광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월경전 증후군은 확실히 질병입니다.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월경전 불쾌장애라는 거예요. 불쾌장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2페이지에 브라운 대학 교수인 파울라 카플라는 이 병이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정상적으로 겪게 되는 월경전 불편함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카플란에 의하면 큰 문제는 월경전에 심각한 고통을 받는 몇몇 여성에게 질병을 갖다 붙이는 의학적 분류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브라운 대학교의 파울라 카플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분도 의학적으로도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이거를 뭐 또 질병으로 분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약회사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 분류에도 그것은 독립된 질병으로 실려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에서조차 앤디 코트와 릴리 등의 여러 노력에도 월경전 불쾌장애는 미국 정신과 의사의 질병진단 기준인 정신질환의 병명과 진단을 분류한 매뉴얼의 부록에만 실려 있을 뿐 아직은 공식 질병 목록에 올라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제약회사의 이런 효과들 때문에 질병으로 처방전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슬픈 일이죠, 사실은. 144페이지에 미국과 뉴질랜드는 소비자에게 의약 광고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제약회사들이 직접 광고를 불허하는 대신 대중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성 광고만이 허용된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처방약에 드는 비용이 급증하며 이러한 질병 캠페인이 뒷문으로 약을 팔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런 형태의 마케팅 활동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 근데 논의만 생겼지 그게 이렇게 안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145페이지에 다트머스 의과대학의 스티브 올로신 박사와 리사 슈워츠 박사 콤비는 최근 미국의 유명 작주 10군데에 실린 70개 제약회사 광고를 분석했다. 광고의 거의 절반 정도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일상적 경험을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끔 유도했으며 대부분 그들에게 의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스컴을 너무 쉽게 믿는다라는 것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건강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그게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 하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광고를 보고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네. 광고들은 재채기, 탈모, 과체중 등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의 측면을 공략해 이런 것들이 의학적 질병의 한 부분인 것처럼 묘사했다. 연구자들은 약품 광고들이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으며 의학적 치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과잉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순간 여성들 갑상선암이 1위로 올라섰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디테일한 검사를 이제 뭐 포함 안 시키겠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은 또 그렇게 갑상선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꼭 이 책뿐이 아니고 여러 책들에서 그래요. 정신의학과 같은 데 가면 그해 의사들이 논의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해 어떤 정신병이 유행할지를 처방전이 내려질지를 다 알 수 있답니다. 그게 대세를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게 유행병처럼 뭐 코로나처럼 전염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ADHD 판정이 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조금 개구장이스럽다 싶으면 다 ADHD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55페이지에 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의학계 원탁회의의 음모라고 해갖고 이제 98년 말 릴리사의 작은 모임을 지원했다라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지원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월경전 불쾌장애, 유럽에는 없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유럽의약품평가위원회 심사위원단은 월경전 불쾌장애는 유럽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질병이 아니다. 국제질병 분류 목록에도 없으며 단지 미국 의사들의 기준 진단인 매뉴얼에서 연구자를 위한 진단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어요. 정말 이런 현대학,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게 좀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걸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고요. 또 이제
7장인데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도 질병이라고 믿게 하라. 그래서 폐경이라고 했는데 이 폐경이라는 단어는 정말 안 쓰는 게 맞거든요. 왜 폐경입니까? 완경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났던 부산에 그 당시 만났을 당시에 32살 아가씨였습니다. 24살 때부터 혈액투색을 해서 28살 때 진짜 폐경이 됐죠. 그건 폐경이죠. 그런데 400여 개의 난자를 다 배출을 하고 이제 생리적으로 더 이상 임신을 안 하는 거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폐경입니까? 완경이지. 예전에 아침 방송에서 여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한 얘기 있어요. 제발 폐경이라는 소리 좀 쓰지 마라. 그럼 저는 진짜 그때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완경이라는 단어로 사실 바꿔야 됩니다. 마취로 안자 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 책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폐경이 그럼 질병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70된 할머니가 임신을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걸 질병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제 에스트로겐 제제를 팔기 위해서요. 168페이지에 와이어스가 유명인을 동원해 폐경에 대한 두려움을 한참 부각시키고 있을 무렵 과학자들은 여성 호르몬 요법의 위험성을 입증해낸 연구 결과를 속속 발표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최종 연구 결과 여성 호르몬 요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되었던 질병들이 오히려 여성 호르몬 요법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그 불쾌한 감정 막 열감이 피어올랐다 나왔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런 각자 나타나는 이런 그 불쾌 감정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여성들이 선택을 하죠. 근데 오히려 악화된다고 유럽 쪽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슬픈 얘기예요. 미국에서 슈퍼모델인 로렌 허튼을 고용해서 이제 와이어스사에서 이걸 했대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이 느는 거고 완경도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왜 이거를 자꾸 거부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님들, 우리 어머님들은 전부 다 완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냐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임신까지도 질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초음파 검사도 사실은 원래 초음파 검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35세 이상의 초산일 경우에요. 35세 이상 됐을 때 초산인 여성이 35세 이상 됐을 때 장애 아가 태어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하는 검사가 양수 검사였어요. 초음파 검사고 양수 검사죠, 양수 검사.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하잖아요, 다. 20대가 임신을 하든 뭐 30대가 하든 뭐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관계없이 다 해버리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2페이지에 자연스러운 노화가 병으로 둔갑했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자연적 삶의 변화를 에스트로겐 소실이라는 병리학적 상태로 선전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똑같이 제약회사를 등에 업은 유명인들이 이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960년대 중반 뉴욕의 산부인과 의사인 로버트 윌슨은 영원히 여성답게라는 기념비적 저작물을 발표했다. 이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영원히 여성답게라는 게 뭐예요? 그럼 70대에도 임신을 하고 80대에도 임신을 하고 90대에도 임신을 해야만 여성답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삶을 영위할까요? 라고 그런 생물학자들이 되게 많이 했거든요. 더 이상 생산도 안 하는데 아이를 생산 안 하는데 왜 살아 있어야 될까?
그랬더니 아이들 양육 때문에 결국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들은 아이들 봐주기 싫다고 계속 얘기들 하시고 안 봐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오래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자, 손주,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걸 꼭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게 싫어서 피해 다니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살아가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생물학자들이 밝혀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픈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126페이지에 국제여성건강 네트워크 같은 단체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즉 결핍이나 손실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마케팅을 폭로하는 것과 동시에 폐경을 자연적인 과정으로 보는 시각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단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단지 그냥 병원이나 TV에 가운 입고 나오셔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 의사 선생님들, 뭐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또 뭐 그런 얘기들만 너무 신봉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9페이지에는 속속 드러나는 복합 여성 호르몬제의 폐해 그래가지고 호르몬 요법을 썼을 때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되게 슬픈 거죠. 왜 여성분들은 그럴까요? 정말 고통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약간 시름이죠. 시름 사실은. 어쨌든 간에 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질병을 브랜드화하라. 그래서 사회불안장애라는 또 질병을 또 만들어냈답니다. 미국에서는. 1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건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요. 데보라 올기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처음으로 사회불안장애에 대해 들었다. 그녀는 당시 무직 상태였고 면접 시험에 대처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뭐 이러니까 이제 막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하면 사회불안장애라는 병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주체가 됐냐면 1년 전쯤 팍실의 제조사인 GSK,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라는 제약회사인데요.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드물다고 여겨졌던 정신질환의 사회장애, 불안장애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시대의 중요한 유행병인 것처럼 변형시켰다. GSK라는 회사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참 슬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돼요. 다른 정보를 수집하실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사회 공포증과 뭐 사회 불안장애 차이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전문적이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이번에 흰남노가 올라올 때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 걸 다 사회장애 불안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불안장애는 뇌에서 비롯된다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뇌에서 시작되는 거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 어디서 시작하냐면 장에서 시작합니다. 장.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엔 이런 말이 있었죠. 장청이 거로 뇌청이라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것도 90에서 95%는 장에서 만들어냅니다. 또 구장해 보게 되면 환자와 그 가족을 통해 병을 홍보하라.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 이제 나오네요. 주의력 결핍 장애는 AD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돼서 그런데 ADHD가 더 많죠. 근데 ADD 주의력 결핍 장애인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이걸 병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좀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인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5분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이에요. 동영상을 30분씩 찍으니까 누가 이걸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 관심 있는 분 빼고는 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럼 5분짜리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뭐 매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거든요. 2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의력 결핍장애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리탈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 아이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리탈린이라는 이 약품의 생산은 1990년부터 10년 동안 거의 800%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흥분제는 2000년 전 세계 인구의 5% 이하 사람들만 복용했지만 전체 소비량의 80%를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조금만 하면 주의력 결핍장애라고 하는 거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럼 어른들도 다 그래요. 왜? 5분 이상 집중 못 하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인 거예요. 그러다 조금 소리까지 한번 꿰찔러 버리면요, 과잉행동 장애까지 가는 거고요. 이게 무슨 뭐, 그래서 224페이지에 주의력 결핍 장애 아동에서 성인까지 확대되는 시장.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인 과잉행동 장애인 것 같다고, 주의력 결핍 장애인 것 같다고. 이게 다 이게 마케팅 효과라는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죠. 우리 아이들이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을 어마무시하게 먹는 거예요. 특히 약 중에 제일 독한 약이 정신과 약이보다는 피부병 약이거든요. 피부과 약이거든요. 그래서 230페이지에 질병의 브랜드 병을 각인시켜라 돼 있어요.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딱 시켜놔야 이제 더 이상 딴 생각을 못 하니까요. 슬프죠. 그래서 234페이지에 영국에서 세계적인 건강 자선 단체 및 환자 옹호 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가량의 단체들이 제약회사의 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많은 단체가 제약회사들과 연합해 특정한 질병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이른바 질병인식 제고 캠페인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종류의 약물 치료 활성화를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영방송은 공영매체일 수 있지만 나머지 는 영리기업이에요. 그런 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문도 영리기업이에요. 물론 공정성을 보도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게 23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자 옹호 단체와 제약회사 간의 잘못된 만남. 가수 김건모가 생각나죠. 잘못된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의력 결핍장애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이미 60%나 증가했다는데 그 이상으로 증가했을 거예요. 242페이지에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부유한 선진국에서 매년 주의가 3만 원 어린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혹은 다소 충동적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어른들에게 평생 주입될 약을 처방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쓸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바로 우리 국경 밖에 있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어른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숨져가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난센스요, 비극이다. 불필요한 약을 필요한 데 쓰면 되는데 불필요한 데도 너무 많은 돈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10장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라. 그래서 여성 성기능 장애, 이것도 이제 질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249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약회사들은 개척되지 않은 시장, 가로열고 오늘날 인식되었던 미래에 그렇게 진전되던에 대한 가로 닫고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의 기초에 새로운 장애를 찾고 향후 수년간 사람들은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병을 숱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도가 나온 거죠. 2008년도에 나온 보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약회사에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을 자기네가 미리 개척해서 없는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송과 대중매체와 또 의사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그 병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아, 나는 그 병에 걸렸구나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의료 소비자들이. 그래서 251페이지에 성 문제는 꼭 신체적 질병이라는 완고한 공식 그래가지고 의학계 내에서조차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될지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물론 자신들의 제품을 실험해보고 싶어하는 제약회사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있던 것이다. 임상 의사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게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질병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치료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성 성기능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의 동의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에서 그들의 약이 성기능 장애를 고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시장에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성 성기능 장애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기도 뭐 그런 미국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하여간 이건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257페이지 새로운 시각의 진단 그래가지고 여성의 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성의 성적 문제나 만족은 음액 혈류량이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는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 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문화적 기대치와 훨씬 더 관계가 깊다. 제약회사에 의해 후원받는 마케팅이 과학이나 교육에 의해 꾸며지는 것에 속지 말라. 그래서 새로운 시각의 전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육체적인 꼭 성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 얘기를 지금 저자들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61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성의 절반이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제약회사에서는 몰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장의 얘기가 이제 끝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에필로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세상이 너무나 살아가기가 험난하고 없던 질병도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라서 이제 요거로 마무리할 건데, 누군가에게 망치를 주면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옛말이 있다. 때로는 목과 망치가 집 짓는 일을 도울 때가 있다. 그러나 목수의 기술이 집 짓는 데 필요한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일상적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증가하는 약물 처방보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식생활 개선하고 운동하고 하는 게 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말을 정말 믿으시고 육류 섭취 줄이시고 채소 섭취 늘리고 하면서 운동 매일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이제 보시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날은 추석이나 아마 추석날은 못 보실 거예요. 추석이 지난 시점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실행을 하셨겠지만 과식들 하셨을 건데 나가서 만보라도 걷는 운동을 하고 다음 주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